다이애나는 1998년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의 라코루냐에서 태어났고 그녀의 아버지인 후안은 부유한 가문의 상속자였으며 자동차 판매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어머니인 로페즈는 후안과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에게는 2살 어린 여동생 발레리아가 있었습니다. 4인 가족은 마드리드의 부유한 저택에 살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저택은 전 총리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살았던 저택이었습니다. 로페즈는 가족을 돌보는 삶이 편안했지만 한편으로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젊은 남성을 만나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2010년이 되었을 때 남편 후안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 분할과 2딸의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3년간 크고 작은 다툼을 이어갔으며 그동안 로페즈는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9번이나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후안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후안은 아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바람을 피웠음에도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2013년 두 사람은 마침내 이혼했고 로페즈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2딸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후안은 매달 로페즈에게 2,000유로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2딸의 생활비와 교육비도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2딸은 부모님이 서로를 격렬하게 헐뜯는 것을 몇 년 동안 지켜봤었기 때문에 결국 당시 청소년이었던 다이애나와 발레리아는 점점 예민해졌고 반항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다이애나는 한때 흡연을 하고 술을 마셨으며 일진들과 어울리기도 했지만 다행히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야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다이애나는 비싼 사립학교에 다녔지만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모델이 되고 싶었을 뿐 대학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2016년 여름 로페즈는 지난 몇 년과 마찬가지로 휴가를 위해 2딸을 데리고 갈리시아의 휴양지인 푸에블라 두 카라미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로페즈가 소유한 빌라가 있었습니다. 8월 21일 저녁 식사 후 로페즈와 2딸은 소파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오후 9시 다이애나는 운전 학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다이애나에게 지역 축제에 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다이애나는 동의한 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고 로페즈는 다이애나를 차에 태워 시내 중앙공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후 10시 30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8월 22일 오전 1시 21분 로페즈는 다이애나에게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데리러 가야 하는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라는 다이애나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오전 2시 43분 다이애나는 1km 떨어진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때 그녀는 SNS를 통해 마드리드에 있는 친구와 기말고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다이애나가 그 친구에게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어. 갈색 머리 여자, 이리 와봐 라고 말했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 친구는 다이애나에게 자세히 말해보라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친구는 다이애나의 답장을 기다리다 곧 잠이 들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잠에서 깨어난 로페즈는 다이애나가 방에 없는 것을 보았고 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음성 안내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오까지 다이애나는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페즈는 경찰에 딸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이애나는 18살이었고 키는 175cm, 체중은 55kg이었습니다. 그녀의 정보는 경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이유는 후안 가문이 마드리드의 상류층이며 전직 여러 장관들 그리고 유명인들과도 친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 대부분은 어업과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름과 가을 관광 성수기를 제외하면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발레리아는 마드리드에 있는 아버지인 후안에게 연락하여 언니의 실종 소식을 전했습니다. 후안은 즉시 일을 멈추고 그곳으로 달려왔고 그는 다이애나가 그 지역에 익숙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는 매년 여름 방학 때마다 그곳에서 머물러 이웃들과 친했으며 같은 또래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방향으로 수사를 이어갔고 그중 하나는 다이애나가 스스로 가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어머니와 다툰 후 실제로 가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웃은 4일 전인 8월 17일
로페즈와 두 딸이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웃들은 로페즈가 파티를 좋아하고 젊은 남성들과 함께 자주 파티를 즐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일하지 않았지만 후안에게 매달 받는 위자료로 이러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가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안은 경찰에게 다이애나가 가출하지 않았을 것이며 전처인 로페즈가 수상하다고 말했습니다. 후안은 딸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가 미쳤어요. 저희를 데려가 주세요. 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로페즈는 사소한 말다툼뿐이었고 평소 아이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으며 특히 다이애나가 자신에게 의존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통신사에 연락해 다이애나의 휴대폰, GPS를 살펴보았고 동시에 지난 몇 년 동안 라코르냐 지역의 강력범들과 성범죄자, 그들 모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범죄자들의 명단은 200여 명이었으나 조사 과정을 거쳐 80명으로 줄었고 그 중에는 호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가 경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977년생인 호세는 다이애나가 실종된 마을에서부터 24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은퇴한 어부였고 그의 어머니는 마을 통조림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와 그의 아내 로사리오는 인근 제빙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종종 좀도둑질을 했습니다. 부부는 해산물을 훔쳐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팔기도 했으며 트럭에서 기름을 훔쳐 자신들의 차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의 형법에 따르면 400유로 미만의 절도는 입건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그 액수는 최대 50유로를 넘지 않습니다. 호세 부부는 결혼 10년째에 간신히 대출을 받아 허름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11살 된 외동딸은 대부분 조부모님 댁에서 생활했습니다. 호세는 아마추어 마라톤 선수이기도 하며 키는 180cm로 건장한 체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호세의 주변인들은 그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기적이며 부모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다지 똑똑하지 않고 사회적 교류도 별로 없었습니다. 2007년 호세는 19kg의 코카인을 유통하다 경찰에게 체포되었는데 가벼운 형량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공범들을 모두 폭로했습니다. 2010년 그는 2년 6개월을 복역한 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 호세는 아내의 쌍둥이인 여동생 바네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자매는 고작 17살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그때 호세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로사리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편에 섰고 여동생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호세와 결혼했을 때 16살이었으며 호세는 27살이었습니다. 다이애나의 휴대폰 경로를 살펴보니 22일 오전 2시 58분에 그녀는 AG-11 고속도로를 통과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휴대폰 전원이 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CCTV를 통해 같은 시간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6대에 불과했으며 그중 4대는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4대의 차량을 모두 조사 후 그들을 용의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 다른 차량은 외부의 축제용 만화 장식 때문에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대의 번호판은 가로등과 앞차의 조명 반사와 굴절로 인해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상 분석 전문회사에 의뢰했고 그 차량의 번호판은 호세의 차량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호세가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은 호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미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호세는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코카인 밀매 때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왜 경찰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어 그는 지금도 반성 중이라며 다시는 약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좀도둑질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호세에게 당신이 다이애나 실종 사건의 용의자라고 말했고 휴대폰을 제공해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다른 휴대폰을 경찰에게 넘겼고 당연히 경찰은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호세는 자신과 아내가
21일 밤부터 22일 이른 아침까지 휘발유를 훔치러 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아내와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으며 다이애나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는 자신에게 범죄 기록이 있지만 닭도 죽이지 못하는 겁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호세를 체포할 수 없었고 결국 다른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호세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어부 한 명이 AG-11 고속도로 편 다리 아래 얕은 바다에서 화면이 깨진 흰색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다이애나의 실종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부는 이 휴대폰이 다이애나의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 즉시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 휴대폰은 다이애나의 것이었으며 강한 충격으로 인해 화면이 깨져 있었고 오랜 시간 바닷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높은 확률로 다이애나가 살해되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은 없었고 결국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호세를 용의자로 두고 그의 배경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호세는 인근 여러 도시에 있는 사창가를 자주 드나들었고 그는 긴 갈색 머리에 날씬한 체형의 젊은 여성을 선호했습니다. 로사리오의 동생 바네사도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인이 되기 전까지 날씬한 체형이었습니다. 호세의 가장 친한 친구는 평소 호세가 술집과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그곳에서 여성들에게 말 거는 것을 좋아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호세와 함께 중학교 정문으로 가서 소녀들을 염탐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보통 20세 전후의 여성들을 선호했으며 평소 차 트렁크에 밧줄과 철선, 테이프와 수건 등을 넣고 다녔습니다. 경찰은 호세가 범인일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다행히 호세는 다른 사건으로 체포됩니다. 다이애나가 실종된 지 1년이 넘은 2017년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10시 30분 호세는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소녀 타니아를 납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인도에는 보행자가 거의 없었고 타니아는 휴대폰을 사용하며 걷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호세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트렁크에 타라고 협박했습니다. 타니아는 어쩔 수 없이 호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히 우연히 지나가던 두 청년이 타니아의 소리를 듣고 달려와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호세는 도주했고 타니아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타니아는 휴대폰 음성 녹음 버튼을 눌렀고 범행의 모든 과정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호세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호세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타니아에게 호세를 포함한 남성의 사진 6장을 보여주었고 타니아는 한눈에 호세를 알아보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회를 빌려 2005년에 호세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주장한 호세의 처제인 바네사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5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바네사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순간 호세가 흉기를 들이대고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바네사는 버려진 주차장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때 호세는 처제에게 신고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린다면 언니인 로사리오와 갓 태어난 자신의 딸 그리고 그녀의 가족까지 모두 살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네사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호세는 피임기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성폭행을 뒷받침할 생물학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호세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호세와 그의 아내인 로사리오는 체포되었습니다. 로사리오를 체포한 이유는 그녀가 공범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타니아의 사건의 경우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호세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과 무관하다며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신문을 받는 동안 타니아의 사건을 통해 남편의 민낯을 알게 된 로사리오는 다이애나가 실종된 날 자신은 집에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당시 호세는 울먹이며 자신에게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만들지 않는다면 경찰이 분명 자신을 범인으로 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내와 가족들은 호세를 믿었고 그를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10시경 호세는 술집에 간다며 집을 나갔고 그녀는 그가 밖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알리바이가 깨진 후 호세는 휘발유를 훔치러 나갔다가 사람이 없고 어두운 교차로에서 실수로 다이애나를 차에 치여 그녀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녀의 시신을 바다에 던졌다고 주장했죠. 경찰은 그의 주장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의심되는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호세의 차도 멀쩡했고 수리한 기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그는 그날 휘발유를 훔치고 있었는데 그때 다이애나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손을 뻗어 다이애나의 목을 움켜쥐었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많은 힘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손을 놓았을 때 이미 다이애나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진술과 마찬가지로 겁에 질려 다이애나를 바다에 던졌다고 주장했죠. 경찰은 이번에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휘발유를 훔치는 것을 본 목격자를 살해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압박하자 결국 호세는 다이애나를 강간할 의도가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그녀가 맹렬히 저항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고 실수로 목을 졸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잘 아는 버려진 공장 우물에 다이애나를 유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다이애나의 옷에 단서나 증거가 남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옷은 근처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버려진 공장은 호세의 부모님 집에서부터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은 음료 가공 공장으로 시작해 가구 공장으로 바뀌었었고 몇 년 전에 폐쇄되었습니다. 호세는 이전에 잠시 그곳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경찰은 호세가 알려준 우물에서 497일 동안 실종된 다이애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물 입구는 거의 정사각형이고 한 면의 길이는 50cm입니다. 깊이는 10m이며 수심은 50cm입니다. 일반인의 출입은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경찰은 유능한 여성 잠수부를 고용해 다이애나의 시신을 인양할 수 있었습니다. 호세는 시신이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총 18.4kg 무게의 벽돌 2개를 다이애나 몸에 철사로 묶었습니다. 우물 안은 항상 낮은 온도와 깨끗한 지하수 덕분에 다이애나의 시신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케이블 타이도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다이애나의 설골이 골절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강한 힘으로 목이 졸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외 외상의 흔적은 없었고 몹쓸 짓을 당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검사는 호세에게 종신형을 구형했습니다. 호세의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를 주장하며 호세의 적절한 형량은 2년 6개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다이애나의 다리에는 흉터나 골절이 없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이론은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판 전 호세는 감옥에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내용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게 주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드시 인터뷰의 대가는 1만 유로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모님에게 길어야 7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미리 지불해 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천천히 갚겠다고 말했죠. 타니아의 사건에서 호세는 납치 혐의로 징역 5년 1개월을 선고받았고 강간 미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이애나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가장 큰 쟁점은 호세가 다이애나에게 몹쓸 짓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다이애나가 거의 500일 동안 지하수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DNA나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파괴되었거나 씻겨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부검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고 보다 전문적인 팀을 구성해 재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저명한 법의학자 7명과 1명의 수학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신은 화장되었고 몇 달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법의학자들은 과학수사팀이 촬영한 사진과 이전 부검의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이애나의 은밀한 곳 가장자리에서 미세한 혈종을 발견했는데 다른 신체 부위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 모두 다이애나가 강간당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로 강간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양측 모두 자신의 의견을 고집해 법정 분위기는 매우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검찰은 이전 호세의 범행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성범죄를 위해 다이애나에게 접근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호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인 후안과 로페즈에게 각각 13만 유로, 여동생 발레리아에게는 4만 유로의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호세가 유가족에게 10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연락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사건은 스페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후안은 다이애나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 재단은 실종자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재단입니다.